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대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전략기획팀장 한재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척추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오늘은 태안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자 새로운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에 실수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제이는 차가운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타들어 가는 듯한 마른 목을 축이고는 눈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했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관자놀이를 강타할 때마다 그녀는 어젯밤 이태원 클럽에서 마셨던 독한 위스키의 향기를 떠올리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무모한 일탈이었지만 거대 합병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오랫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결과였다. 몽롱한 조명 아래서 낯선 남자와 나누었던 뜨거운 시선과 거칠었던 숨결은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인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몸에 남은 감각만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떨쳐내려 노력하며 회의실 입구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과 검은 정장의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와 도열하자 회의실 내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곧이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등장한 신임 회장 강태무는 소문대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좌중을 단숨에 제압했다. 런던과 뉴욕 금융가를 휩쓸고 돌아왔다는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표정으로 산전수전 겪은 늙은 이사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으나 본능적으로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강태무가 상석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정확히 한재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추었을 때 그녀의 호흡이 일순간 멈춰버렸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어젯밤 그녀의 침대 위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웃던 바로 그 남자였다. 제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훈련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썼다. 태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오만한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것은 명백히 제이를 향한 조롱이자 은밀한 아는 척이었다. 그는 제이가 당황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이에게 고정된 채였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여유로워 보였기에 그녀는 모멸감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한재희는 이 거친 정글 같은 회사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로 살아남은 여자였기에 결코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생각이 없었다. 재무 현황 보고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제이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레이저 포인터를 쥐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강태무는 그녀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녀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의 미세한 허점을 지적하며 전략기획팀의 안일한 분석이 회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주기였으며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제이에게 쏠렸을 때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보조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태무의 지적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비판임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태무의 눈빛이 흥미롭다는 듯이 번뜩였다. 그는 턱을 괴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길고도 치열했던 회의가 끝나고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제이만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회의실을 빠져나가던 태무는 제이의 곁을 지나치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보고서는 내 방으로 직접 가져오라는 짧은 명령을 남겼다. 그의 등 뒤로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분노와 수치심을 억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그가 시작한 잔인한 게임의 서막임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한재희는 회장실의 육중한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빠진 호흡을 가다듬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고쳤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와 단둘이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문을 열어주자 제이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집무실은 런던의 현대적인 감각과 한국적인 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차가운 공기는 숨이 막힐 듯했다. 강태무는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이가 들어온 것을 알고도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제이는 그 앞에 서서 그가 자신을 인지해 주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시험받아야 했다. 10분 같은 1분이 흐른 뒤에야 태무는 결제판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워서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명백히 그녀를 도발하고 있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이에게 다가왔고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의 전신을 짓눌러 오는 듯했다. 그는 제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미미한 향수 냄새를 맡는 듯 코를 찡긋거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어젯밤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제이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응시하며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듯 낮게 웃으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파란색 파일 하나를 그녀의 가슴팍으로 툭 던졌다. 제이는 얼떨결에 파일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태무는 이미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대형 유통이라는 계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곳은 그룹 내에서도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골치 아픈 곳이었다. 태무는 깍지 낀 손을 턱에 괴고 흥미롭다는 듯이 제이를 관찰하며 앞으로 이 주 안에 그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고 실패할 경우 그녀가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제이는 파일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이것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함정임을 직감했다. 대형 유통은 방만한 경영과 노조의 반발, 그리고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누구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항의하려 했지만 태무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선수를 쳤다. 회의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대단한 분석력과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면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롱 섞인 도발이었다. 그의 말에 제이의 자존심에 뜨거운 불이 붙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수락하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것이 불공정한 처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생 패배자로 낙인 찍혀 그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 뻔했다. 태무는 그녀의 결연한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어젯밤의 일은 깨끗이 잊어주겠노라고 덧붙였다. 제이는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짧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제이는 즉시 전략기획팀원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팀원들은 대형 유통 건이라는 말에 모두 아연실색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미 수많은 엘리트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좌천당한 전례가 있는 곳이었기에 팀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제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칠판에 현재 대형 유통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며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분석력을 총동원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카리스마의 팀원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제이는 밤이 깊도록 사무실에 남아 대형 유통의 지난 5년간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며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숫자들은 엉망이었고 곳곳에서 자금이 센 흔적이 보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차가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내일 당장 인천 물류센터로 가보리라 결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제이는 수행비서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인천에 위치한 대형 유통 물류센터로 향했고 현장의 분위기는 본사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창고 곳곳에는 재고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거나 아예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관리소장은 본사에서 나온 젊은 여자 팀장을 보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협조를 거부했다. 그는 이곳의 사정은 현장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장부를 보여달라는 제이의 요구를 묵살하려 들었다. 제이는 소장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서늘하게 경고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될 것이며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감사팀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제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직접 창고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에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긴장하기 시작했고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시각 강태무는 회장실에서 비서실장으로부터 한제이의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그녀가 단신으로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보통의 임원들이라면 책상 머리에 앉아 아랫사람들을 닥달했을 텐데 그녀는 직접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무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과연 이 썩어빠진 조직을 어디까지 도려낼 수 있을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제이가 단순한 워커홀릭이 아니라 꽤 쓸만한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제이는 물류센터 구석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장부상에 기록된 입고량과 실제 재고량 사이에 교묘한 차이가 있었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제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고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부실 계열사가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임을 직감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분석 끝에 제이는 횡령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 비리의 그룹 내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면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정막을 깨고 사무실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가 액정에 깜빡거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듯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제이에게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은밀하고도 살벌한 경고를 남겼다. 제이가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밤길 조심하라는 섬뜩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공포심보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이 사건의 끝을 반드시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이는 서둘러 짐을 챙겨 물류센터를 빠져나왔고 어두운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백미러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등을 끈 채 그녀의 차를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엑셀을 밟으며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차를 몰았고 추격전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나타난 낯익은 스포츠카 한 대가 제이의 차와 검은 세단 사이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강태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제이를 향해 손짓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아닌 진지함 그 자체였다. 그는 제이에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소리쳤고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자신의 차를 버려둔 채 태무의 조수석으로 뛰어들었다. 태무는 제이가 타자마자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굉음과 함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검은 세단은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이를 곁눈질하며 태무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태무의 스포츠카는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재인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응시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되새겼다. 자신을 미행하던 검은 세단과 그들을 가로막아 구해준 강태무의 등장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극적이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태무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의 옆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있어 감정을 읽어내기가 불가능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어느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서자 태무는 시동을 끄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제이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낮게 물었다. 제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태무는 그런 그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가옥이라 설명하며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펜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모던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태무는 거실 한편에 마련된 바에서 위스키 2잔을 따라 하나를 제이에게 건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이는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고 가방에서 인천 물류센터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태무는 그 자료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제이는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욕에 찬 눈빛을 보냈다. 제이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횡령이 의심되는 자금 흐름을 스크린에 띄우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숫자들의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 회사 명의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들이 결국 하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그 계좌의 소유주는 차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면 태안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이는 마침내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강태무의 친삼촌이자 그룹 부회장인 최동수였다. 태무는 제이의 분석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귀국하기 전부터 삼촌이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기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 꼬리를 잡아야만 했다. 그는 제이를 바라보며 그 위험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고 내부 파벌에 얽매이지 않은 그녀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제이는 태무의 고백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총알바지로 이용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에도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태무는 변명하지 않고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내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거만한 회장이 아닌 고뇌하는 한 남자의 인간적인 약함이 엿보였다. 잠시 후 태무는 고개를 들고 제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며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안전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며 더 이상 위험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비췄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제안이자 그녀를 보호하려는 그만의 서툰 방식이었지만 제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했다. 제이는 그의 제안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제이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는 여자였고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며 패배자로 물러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녀는 태무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돈이나 안전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자신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태무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그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위계질서에 의한 악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다. 그는 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난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전우애와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맞잡은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서로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빠르게 뛰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고
제2의 명석한 두뇌와 태무의 대담한 전략이 결합되어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그를 안심시킨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함정을 설계했다. 제이는 태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가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3세가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뇌하는 리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태무 역시 제이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관에 감탄하며 그녀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최 부회장이 그들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상대라는 점이었고, 그는 이미 태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무의 펜트하우스 밖에서는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가 창문 너머의 두 사람을 은밀하게 촬영하고 있었고, 그 사진들은 곧장 최 부회장의 책상 위로 전송되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풍 전야의 번개처럼 불길하게 번쩍였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들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데이터 암호 해독에 매달리고 있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은 정교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어 원본 하드키 없이는 열 수 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제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을 때 태무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안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인천항 제4부두 컨테이너 터미널 C구역이라는 짧은 장소와 시간만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내부 고발자가 보내온 마지막 접선 신호임이 분명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두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요란했다. 태무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제이에게 현장에 도착하면 절대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상황을 주시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제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싸움이니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태무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인 컨테이너 터미널은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거대한 철제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어 시야를 가렸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쓴 채 조심스럽게 약속된 C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기다려야 할 내부 고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빗물 섞인 바닷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제이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쌓여있던 컨테이너 뒤쪽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태무는 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사내들을 향해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좋기 10여 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등등하여 단순히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태무는 제이에게 틈을 봐서 무조건 차로 뛰라고 작게 속삭인 뒤 달려드는 선두의 사내를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나동그라졌고 빗속에서의 난투극이 시작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무는 해외 유학 시절 익혔던 격투기 실력으로 사내들을 상대했지만 수적 열세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이는 태무의 지시대로 도망치는 대신 주위를 빠르게 스캔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석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를 발견하고 빗속을 뚫고 달려가
운전석에 올라탄 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지게차의 헤드라이트가 강렬한 빛을 뿜어내자 어둠 속에 있던 사내들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당황했다. 제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게차의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사내들이 뭉쳐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는 신호를 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대담하고도 기지 넘치는 행동 덕분에 포위망에 균열이 생겼고 태무는 그 틈을 타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덩치 큰 사내를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틈을 타 뒤쪽에서 접근한 한 놈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태무의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제이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태무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제이는 지게차에서 뛰어내려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흉기를 든 사내를 향해 닥치는 대로 분사해 버렸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자 사내는 기침을 하며 물러섰고 제이는 그 틈에 피를 흘리는 태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태무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제이의 어깨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빗속을 뚫고 간신히 차가 세워진 곳까지 도달했고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빗물 튀기는 소리가 뒤섞인 채 차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조수석에 앉은 태무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제이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무의 손을 꽉 잡았다. 지금 병원으로 가면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피할 수 없어 태무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하기로 결단했다. 제2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그녀는 태무를 소파에 눕히고 구급상자를 찾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꽤 많은 피를 흘린 탓에 태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제이는 소독약과 붕대를 이용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태무는 고통 속에서도 제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괜찮다는 말을 건네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처치가 끝나고 난방을 켜자 긴장이 풀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전후의 이상의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제이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끓여 태무에게 건네주었고 태무는 컵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끝을 조심스럽게 스쳤다. 오늘 밤 겪은 생사의 고비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고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태무는 제이를 깊은 눈으로 응시하며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죽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그 순간 제이는 태무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 만났던 날 이태원바에서 보았던 뜨거운 열망과는 다른 종류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당신을 회장 자리에 그리고 정의로운 위치에 세울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답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작은 오피스텔 안은 두 사람의 교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 내일부터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재희가 눈을 떴을 때 곁에 있어야 할 강태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차가운 공기만이 텅 빈 오피스텔을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메모조차 없었기에 지난밤의 뜨거운 전우회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져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습관처럼 뉴스 채널을 틀자마자 화면을 가득 채운 속보 자막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안그룹의 신임 회장과 여성 임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이태원 바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두 사람이 마치 불건전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앵커는 이를 권력 형성 스캔들로 포장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언론은 한재희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회장과의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억측을 쏟아내며 그녀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과 성희롱 섞인 악성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와 그녀의 명예를 난도질했다. 이것은 최동수 부회장이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준비한 치명적인 독화살임이 분명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회사 동료들과 기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작 연락이 닿아야 할 강태무의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 그 어디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야말로 적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제이는 이를 악물고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뒤집어쓰며 정신을 차린 뒤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정장을 골라 입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이 하이에나 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져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기자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녀를 자극했지만 제이는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눈으로 그들을 차갑게 일별할 뿐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현장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상황은 바깥보다 훨씬 더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동료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감사팀장은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무 정지 명령서를 내밀며 당장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제이는 순순히 명령서를 받아들었지만 그 내용은 합리적인 조사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고 배우의 최 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짐을 챙길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제이가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태무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했다. 제이를 보호하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선을 긋는 모습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그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고 비난했지만 제이는 화면 속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강태무의 기자회견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버리는 패로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발언하는 단어 선택과 미세한 손동작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감사기간 동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고 이는 최 부회장이 방심하여 결정적인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제이는 태무가 자신을 믿고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겼음을 깨닫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태무의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그녀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고 최 부회장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지금 나서서 제이를 변호했다면 두 사람 모두 불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멸했을 것이 뻔했기에 그는 차라리 비정한 리더를 연기하기로 한 셈이었다. 제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는 최 부회장이 안심하고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를 쓰러뜨릴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제이의 집 문 앞에 퀵서비스로 배달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태안그룹 메인 서버실의 보안 카드키와 함께 내일 밤 자정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태무가 보낸 마지막 신호이자 최 부회장의 비자금 원본 파일이 숨겨진 장소로 가는 열쇠임이 틀림없었다. 제이는 카드키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밤 모든 것을 걸고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할 집행자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그녀를 등돌렸다 해도 단 한 사람 강태무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다. 제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버실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하며 치밀한 잠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내일 밤 태안그룹은 역사상 가장 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태안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맹수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한재인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보안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비상구를 통해 잠입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강태무가 보내준 마스터키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이는 미리 외워둔 사각지대를 따라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며 서버실이 위치한 지하 벙커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발소리조차 죽이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지하 최하층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 앞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태무가 준 카드는 거짓말처럼 육중한 강철문을 소리 없이 열어주었다. 내부로 들어서자 수천 대의 서버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기계음이 그녀를 맞이했고 파란색 LED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마치 심해의 생물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제이는 망설임 없이 메인 터미널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연결했고 준비해온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동수 부회장의 비자금 파일이 숨겨진 비밀 파티션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을 두드리듯 빠르게 움직였다. 데이터 다운로드 바가 절반쯤 찼을 때 복도 밖에서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와 제이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문틈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서버실 내부를 훑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행히 경비원들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지나쳐갔지만 제이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했고 마침내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드라이브를 뽑아들고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태안그룹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는 최동수 부회장이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태무 회장이 죄인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조카인 강태무의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여론은 이미 최 부회장의 연설에 설득되어 태무의 해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강태무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강당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제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최 부회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곳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초췌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눈빛을 한 한재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부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외부인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제이는 거침없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이 안에 태안 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범인의 증거가 들어있으며 오늘 해임되어야 할 사람은 강태무가 아니라 바로 최동수 부회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압도된 주주들은 술렁거렸고 태무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이가 USB를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최 부회장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엑셀 파일과 통화 녹취록, 그리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임원들의 명단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장내는 경악에 찬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냉철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최 부회장이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주주들을 기만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웅변이 아니라 팩트로 뼈를 때리는 완벽한 브리핑이었다. 최동수 부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것은 모두 조작된 자료이며 한재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들어 제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강태무가 번개같이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채며 가로막았다. 태무는 싸늘한 눈빛으로 삼촌을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추태를 부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최 부회장의 폭력적인 모습은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제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이번에는 주주들을 향해 진심 어린 호소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과 강태무 회장을 둘러싼 스캔들이 이 모든 비리를 덮기 위해 조작된 연막 작전이었음을 밝히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주주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돌아섰고 장내에는 최 부회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최 부회장의 측근들은 하나둘씩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다. 결국 즉석에서 이루어진 표결 결과 강태무 회장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고 대신 최동수 부회장에 대한 고발 및 긴급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쓸쓸히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강당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제이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태무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기자들이 두 사람을 애워싸며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지만 태무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오늘 회사를 구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한재희 팀장이라고 공언하며 그녀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도박에서 승리한 연인들의 눈부신 순간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태안그룹에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최동수 부회장과 그를 따르던 부패 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으며 줄줄이 구속되자 회사 내부에는 강력한 자정작용이 일어났다. 임직원들은 더 이상 줄서기나 사내 정치에 신경 쓰는 대신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한재희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잔다르크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주주총회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재희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파격 승진하여 명실상부한 그룹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승진 소식이 전해지던 날 사내 게시판은 축하글로 도배되었고 그 어떤 뒷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녀의 능력은 압도적이었다. 제이는 새로 배정받은 넓은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순간들과 목숨을 걸었던 잠입 작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무 회장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손에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발표된 태안그룹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태무는 비서진을 모두 물리고 제이와 마주 앉아 직접 잔을 채우며 그녀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그룹도 그리고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제이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가벼운 건배를 나누며 샴페인을 마셨고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태무는 잔을 내려놓으며 오늘 저녁에 특별히 갈 곳이 있다며 시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의 눈에는 장난스러운 소년 같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제이는 그가 어디로 자신을 데려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그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이태원의 바로 그 라운지 바였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몇 달 전 그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여기며 하룻밤의 일탈을 즐겼지만 이제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제이는 익숙한 바 테이블에 앉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고 태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태무는 얼음이 담긴 온더락 잔을 돌리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처음 만난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의 일을 꺼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지었던 웃음이 제이를 비웃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사실은 반가움과 놀라움의 표현이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호감을 느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였다는 사실에 감탄했었다는 그의 말에 제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때 그 웃음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생겼는지 모른다며 짐짓 핀잔을 주었다. 두 사람은 지난날의 오해와 감정들을 술잔에 담아 털어버리며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는 태무가 재벌 3세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를 판단했던 것을 사과했고, 태무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알코올 기운이 기분 좋게 오르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묘한 텐션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불안감이 아닌 설렘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음악 소리가 느린 재즈 선율로 바뀌자 태무는 제이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이제 회장과 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잠시 내려놓고 남자와 여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는 제이에게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제이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가 내민 손이 주는 무게감을 실감했다. 하지만 한제이는 감정에 휩쓸려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여자가 아니었기에 짐짓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태무의 제안을 받아치는 여유를 보였다. 그녀는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만약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자신을 실망시킨다면 가차없이 차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태무는 그녀의 당찬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평생 긴장하며 살겠다는 약속으로 그녀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맹세이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었다. 두 사람은 발을 나와 이태원의 밤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고 거리의 불빛들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제이는 태무의 팔짱을 끼지 않고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걸으며 자신이 그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태무 역시 그런 그녀를 배려하며 한 걸음 뒤에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긴 여운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여 전략기획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지적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이나 누군가의 부하가 아닌 오로지 한제이라는 이름 석자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죽이며 경청했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무 회장이 직접 구내식당에 나타나 제이의 앞자리에 식판을 놓고 앉아 전 직원을 놀라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회장과 본부장의 관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와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당당한 선언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더 이상 불순한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모델로 동경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제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지난밤 이태원 바에서 태무와 함께 찍은 셀카였는데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꾸밈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으며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무대와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해진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무렵 강태무에게서 오늘 저녁에 드라이브를 가자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고 제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간단하게 승낙의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들며 경쾌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태무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무는 다가오는 제이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가 가까이 오자 자연스럽게 차문을 열어주며 에스코트했다. 차에 올라탄 제이는 안전벨트를 매며 태무에게 오늘은 운전대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안했다. 태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흔쾌히 운전석을 양보하며 조수석으로 옮겨 탔고 제이는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스포츠카는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도심을 가로질러 탁 트인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속도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다. 제이는 옆자리의 태무를 힐끔 쳐다보며 그가 처음 지었던 그 오만한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즐거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입가에 태무의 것과 닮은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고 차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힘차게 달려나갔다.